일본이 진주만에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한 직후 미군 사령부는 해상의 전 병력에 무전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진주만을 가득 메운 진동과 굉음을 두고 누군가는 단지 지진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사격 훈련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은 가장 강력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군의 공격에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일본군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미군이 놓쳐버리고만 시거나 작은 실수 하나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전쟁. 진주만 공습을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일본군이 진주만 상공에 접근하고 나서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무엇일까요? 몇몇 민간 항공기가 근처 상공을 한가롭게 떠돌고 있었지만 미군 군용기는 단 한 대도 공중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힐러, 히컴, 벨로스 기지의 전투기들은 날개를 이은 채 땅에 서로 묶여 있었고 해군 항공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진주만 해군 함정의 대공포 780문 중에서 4분의 3 정도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대포였죠. 31개의 대공 진지 중에서 4개의 진지만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탄약은 훈련 이후에 창고에 반납한 상황이어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탄을 장전하고 있으면 탄약이 분리되거나 더러워진다라는 관리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덕분에 진주만 상공 대공 방어망은 거의 비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체 미군은 왜 이렇게 허술했던 것일까? 사실 미국은 일본군이 태평양 일대에서 접근해 어딘가를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 공격의 대상이 진주만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판단한 일본의 공격 대상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에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죠. 전함 102척 중에 3분의 2가 진주만에 정박해 있었고 비행장에는 각종 군용 비행기 500여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항속거리가 2400km에 이르는 B-24 폭격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상 및 함정에는 대공 화포 1000여 문이 있었고 육군 사단 약 4만 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미국은 일본이 감히 우리와 싸우겠어, 다 허세지라고 방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군의 주의력은 주로 태평양 남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함대는 태평양 북쪽으로 진입해 왔는데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항공기가 카탈리나 정찰기였어요. 그 정찰기 대부분이 남쪽 바다를 정찰하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은 일본군을 도청하면서 일본군의 공격 대상이 진주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있기 전 도쿄에서 호놀루루에 있는 총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정박 중인 전함과 항공모함, 순양함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능력이 닿는 한 매일 보고할 것. 진주만 상공에 방공기구가 떠 있거나 띄울 조짐이 보이는지를 전신으로 알릴 것. 또한 전함에 어뢰 방어망을 설치했는지도 보고할 것. 누가 봐도 진주만 공격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는 하와이에서 도청되어서 해독을 위해서 워싱턴의 암호 전문가들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와이에 관련된 것이고 외교와는 관계없는 것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9월에는 진주만을 5개 하위 구역으로 나눈 정보가 도청되었는데 육군 정보부장은 이것을 육군과는 상관없는 해군의 메시지라고 판단했고 해군 정보부 번역 분과장은 검토를 하고도 긴급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일본 외교부가 통신을 간편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구모가 지휘하는 일본군 진주만 공격 함대가 태평양에서 남쪽으로 향할 즈음에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과 스톡 해군 작전부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군의 남진 목표는 태국 및 동남아 침입이고 일본군 주력은 일본 영해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일본 교민을 철수시킬 타츠타마루 여객선이 12월 2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출발해서 호놀루루로 향했는데 12월 14일에 미국을 떠나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12월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진주만 공습이 있기 전날 워싱턴에서는 수송선 35척, 순양함 8척, 구축함 20척으로 구성된 일본 함대가 말레이 반도를 향해 항진 중이라는 영국 해군 보고의 상세한 보고를 접했지만 이 보고를 일본이 영국 식민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태평양의 모든 병력에게 전부를 보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예고는 했습니다. 당시 진주만에서 해군을 지휘하는 인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대 최고의 해군 전략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던 허즈번드 킴멜 제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킴멜 제독 역시 진주만이 일본의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대신에 일본이 다른 곳을 공격할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대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언제든 항공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비행장 한가운데 모아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진주만 공습 때 피해가 커진 요인이 됩니다. 미군이 끝까지 일본의 목표가 진주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진주만은 육지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이 다가와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한 해군 기지였다. 또 수심이 얕아서 당시 기술로는 어뢰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 비행장, 항만시설, 연료 저장고까지 갖춰져 있는 규모가 큰 해군 기지라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기지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함대가 이동해 와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주만 공습 전에 미군의 레이더에 일본군 공습부대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이더 장비가 막 도입된 시기여서 새로운 장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지원 나온 폭격기로 착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진주만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어에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12월 7일은 일요일이라 아침부터 하와이 호놀루루 방송국은 경쾌한 재즈 음악을 틀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병사들은 일부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오아후 섬은 휴일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평소처럼 질서정연하게 진주만 내에 정박돼 있었고 비행기 역시 오아후 섬의 각 비행장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 일본군 항공기가 상공으로 날아오는 것을 연습으로 오인합니다. 군대 병영에서 미군 군기를 올리던 병사는 상공에서 비행기가 급강하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손을 흔들면서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으로 오아후 섬 곳곳은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경보가 울립니다. 진주만 피습, 훈련 아님. 하지만 진주만 공격이 일본의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한 가장 중요한 이유, 진주만에 있는 군함들을 파괴하는 게 본래 목적이 아니고 태평양 함대를 1년 동안 가동 불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첫째, 항공모함을 잡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기지의 연료라든가 운영 시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둘을 다 포기하고 현재 정박 중인 선박들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항공모함이었는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와 렉싱턴은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왜 나갔느냐? 상당히 모욕적인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미국 해병대에 전투기를 배달하라고 그랬는데 전투기를 배달하려니까 항모가 최고잖아요. 항모는 되게 기분 나빠했대. 우리가 무슨 수송선이냐. 근데 뭐 어떡하냐, 니들 싣고 가라. 그래서 상당히 모욕적인 배달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토가 함은 또 다른 기지인 미국 샌디에고 항에 정비를 하러 가고 있었죠. 결국 일본군 공격 함대가 공격 대기선에 도달했을 때 진주만에 항공모함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어요. 공격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운에 맡기고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의 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전방 지휘관들, 항공대장들은 오일 탱커나 병참 기지를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함대 공격 사령관이었던 나구모가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나구모는 항모 지휘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나구모의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 출발해서 진주만에 오기 전날까지도 계속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부는 결정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롬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휘관은 낙관적이어야 됐다. 그것은 절대로 계획을 대강 세우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서란 뜻이 아니고요. 전투라는 것은 전장의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전투란 실행이 되면 안개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막상 전투가 시작되어서 불안한 환경이 닥쳤을 때는 지휘관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낙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구모는 불안감에 계속 지배당하고 있었고,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더 이상의 모험을 하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비록 1, 2차 공격에서 성공했지만 오일탱크, 병참기지가 파괴되지 않고 있는 한, 항모가 건재한 이상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뜻이었을까? 아무리 미국이 생산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항공모함은 순식간에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일단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파괴하면 복구하는 데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기습적으로 태평양의 주요 국가를 점령한다. 특히 중요했던 것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였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석유, 고무, 주석 이런 전략 자원들이 가득했거든요. 인도네시아까지 신속하게 점령하고 방어 기지를 수립한다. 그래서 태평양의 주요 국가와 섬들을 요새화하면은 미군이 공격해와도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에 일본군의 함대 전력은 이미 미군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공격해 오지 않는다면 유리하게 협상을 맺어서 태평양 지역을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항모나 항구시설은 전혀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진주만 공격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이 놓친 미국의 항공모함은 훗날 일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더욱 단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I ask that the Congress declare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며칠 뒤 히틀러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미국은 중립국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진주만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자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깨트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일본. 일본은 왜 미국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했던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일본이 어떻게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무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